피고인 최태식, 일어나세요. 법정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수갑을 찬 사내가 떨리는 몸을 일으킵니다. 그의 목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고 손등에는 한자로 새긴 글씨가 보이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새하얗습니다. 제가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서자 그의 눈이 제게로 향하고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신이 그 시장 할머니? 제 손에는 30년을 함께한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이 가방 속에는 제 모든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최만서, 당신 삼촌 이름 맞죠? 제가 차갑게 묻자 최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30년 전 삼성파 조직을 소탕했던 검사. 그게 당신? 네, 박순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시장 할머니가 바로 접니다. 탁. 제가 서류 가방을 증인석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법정을 가릅니다. 피고인석의 세 사내는 마치 무너지는 건물처럼 고개를 떨굽니다. 너희는 몰랐겠지. 그 할머니가 누군지.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지요. 이불을 개고 작은 방문을 열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입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안방에서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 며느리가 벗어둔 카디건이 구겨진 채 놓여 있고 텔레비전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디건을 개어 소파 등받이에 걸치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미영이도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스스로를 달래며 부엌으로 향하는데 찬장 위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네요. 손을 뻗어 먼지를 털어내다가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은 검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던 날, 조직폭력배들이 떨며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들이.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 미영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서 있습니다. 아, 미영아, 깼니? 조금 더 자지 그랬어. 화장실 가려고요. 근데 그 가방 또 만지고 계세요? 낡은 거 버리시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웃어 보입니다. 아니야. 먼지 좀 털려고. 자, 어서 가봐. 며느리가 화장실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서류 가방을 바라봅니다. 낡은 것이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제 인생이 들어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의 저는 그저 시장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6시 정각,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손수레를 끌며 집을 나섭니다. 10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고 저도 미소로 답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 안은 썰렁합니다. 저 말고는 새벽 청소 일을 나가시는 할머니 한 분과 나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젊은 남자뿐이네요. 창밖으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편의점이 보이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새 정거장을 가서 내리면 중앙시장입니다. 벌써 시장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순자 씨, 오늘 일찍 나왔네. 채소 가게 김씨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60대 중반, 이 시장에서 40년을 일하신 분이지요. 김 사장님도 벌써 나오셨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서요. 고맙네. 우리 순자 씨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 좋아.
저는 제자리로 가서 손수레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진열합니다. 어젯밤 집에서 새벽 4시까지 만든 김치들입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하나하나 플라스틱 통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가격표도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할머니표 배추김치 5,000원, 정직한 맛 깍두기 4,000원. 며느리는 요즘 누가 손으로 써요라며 핀잔을 주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손님들께 제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김치 하나 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벌써 5년째 제 김치만 사가시는 분이지요. 어머, 손님. 오늘은 배추김치 담근 지 사흘째라 딱 맛있을 때예요. 그래요? 그럼 2통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할머니 김치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요. 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며 시간이 흐릅니다.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문득문득 서류 가방이 떠오릅니다. 집부엌 찬장 위에 놓인 그 가방. 며느리는 낡은 것이라고 했지만 제겐 보물 같은 것인데 지금의 내가 과거를 그리워한들 뭐 하겠어. 그날 오후 시장에 이상한 기운이 돕니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상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는데 3명의 젊은 사내가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검은 가죽 점퍼, 목에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한 명은 목과 손등에 새겨진 문신까지. 심상치 않은 차림입니다. 건달들이네. 검사 시절 법정에서 수없이 봤던 그 모습입니다. 제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손이 저절로 김치통을 꽉 움켜쥡니다. 사내들은 천천히 걸으며 가게들을 하나씩 훑어봅니다. 구경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 영역을 점검하듯이 평가하듯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 가장 덩치 큰 사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요. 그러게, 장사 잘 되겠어. 문신 사내가 비웃듯 대꾸하고 그들은 김씨 아저씨의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섭니다. 아저씨, 장사 잘 되세요? 김씨 아저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추가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럭저럭.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도둑도 많고 불나기도 쉽고. 우리가 이 시장 안전 좀 지켜드릴까 하는데 어때요? 보호비 갈취입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법이네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이를 꽉 물게 됩니다. 나서지 마. 지금의 너는 그냥 할머니야. 가족들 생각해.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끓어오릅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을 무너뜨리던 그때에 제가 깨어나려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돼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 저희 같은 영세 상인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건달들은 비웃으며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제 가게로 향합니다. 오는구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정의에 대한 갈증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김치통을 정리하는 척합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건달들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를 그냥 지나쳐 갑니다.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지요.
너희는 아직 몰라. 이 할머니가 누군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건달들이 매일같이 나타나 상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웃으며 생각해보세요라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결국 구호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생선가게 박 아주머니도 떡집 사장님도 하나둘 굴복했습니다. 상인들이 제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모두 가족 먹여 살리려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내가 평생 조직폭력배와 싸웠는데 이 나이에 굴복할 순 없어. 그 완고함이 제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김치를 팔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생각 안 하셨어요? 고개를 들자 문신 사내가 비죽 웃으며 서 있습니다. 뒤에는 덩치 큰 사내와 또 다른 사내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문신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할머니, 우리 참 착하게 부탁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세요? 난 누구한테 보호받을 필요 없어. 평생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제 목소리에는 30년 전 법정에서 조직폭력배를 추궁하던 그때의 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문신 사내가 더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 고집부리시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가 손을 뻗어 제 김치통을 집어듭니다.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배추김치 통을요. 아이고, 미끄러워라. 콰당.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고 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제가 새벽부터 손수 담근 김치가 시장 바닥에 흩어집니다. 어머,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실수를.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주먹을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30년 전 같았으면 당장 저 자를 체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 할머니,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건달들이 비웃으며 가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줍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김치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 무력함이 너무 분해서입니다. 순자 씨,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함께 김치를 줍습니다. 그냥 돈 내요. 저놈들한테 대들면 더 당해요.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 검사 박순자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어머님 때문에 우리까지 위험해져. 그냥 시장 일 그만두시라고 해.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고 싶은 게 중요해. 조폭들한테 찍혀서 우리 집까지 오면 어떡하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입니다.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빨리 좀 해요. 진짜 무서워 죽겠다니까. 저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며느리와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눈을 피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시장에 무슨 문제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 사장님이 오늘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조폭들한테 시달리고 있다고. 제발 보호비 내시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역력합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엄마, 제발 그냥 돈 내세요. 아니면 시장 일 그만두시든지. 그만둬. 내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엄마는 평생 조직폭력배한테 굴복한 적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엄마, 지금이 언제인데 옛날 얘기를 해요. 엄마는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라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제 늙은 할머니라는 거. 그럼 제발 현실을 보세요. 더 다치기 전에.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집니다. 내 가족조차 날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그냥 돈을 내야 하나?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아니야. 한번 굴복하면 끝이야. 저들은 계속 더 요구할 거야. 그게 조직폭력배의 수법이야. 30년 전 제가 봐왔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부엌 찬장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열어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것들. 검사 신분증, 대통령 표창장, 조직폭력 사건 파일들. 손가락으로 신분증을 쓰다듬습니다. 특수부 검사 박순자. 사진 속의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삼성파 소탕 작전 파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두목 최만석의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어린 조카의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제 손이 멈춥니다. 그 어린 조카, 이름이 최태식.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문신 사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가. 설마 그래서 이 시장에 나타난 거구나. 복수를 하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들이 왜 유독 저만 괴롭히는지, 왜 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하지만 어떡하지? 지금의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서류 가방을 다시 닫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싸워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의 70이 넘은 할머니라는 말이 가슴에 각혀 밤새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우리까지 위험해져라는 말도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됐구나.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30년. 결국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평소 같으면 순자 씨 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눈을 피합니다. 김 씨 아저씨도 생선가게 박 아주머니도 저를 못 본 척합니다. 제 가게로 가서 반찬들을 진열하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순자 씨, 미안한데. 왜요? 우리 순자 씨랑 좀 거리를 두려고 해요. 저 건달들이 순자 씨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괴롭힌대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해요. 미안해요. 정말. 아주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가게로 돌아갑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저를 멀리합니다. 집에서도 외면당하고 이제 시장에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 혼자구나. 손에 힘이 풀리며 김치통이 흔들립니다. 진열하던 반찬들이 눈앞에서 흐려집니다. 눈물이 찬 게 아닐까. 그래도 참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으니까요. 오전 10시쯤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함께 왔습니다. 최태식, 제가 어젯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얼굴입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봤던 어린아이가 이제 30대 중반의 건달 두목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소문의 주인공이시네요. 최태식이 비죽 웃으며 말합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는데 그 눈빛에서 증오가 느껴집니다. 소문?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우리한테 안 굴복하는 용감한 할머니. 대단하시던데요? 그가 제 반찬들을 하나씩 훑어봅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제가 정성껏 만든 것들을요. 근데 할머니, 혹시 옛날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렇게 깡이 센 걸 보니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본 걸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에이, 거짓말. 평범한 할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들 리 없는데. 최태식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의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협조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안 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30년 전 법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을 추궁하던 그때 제 목소리입니다. 최태식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요? 그럼 할머니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문신 사내가 제 가게 진열대를 향해 걸어옵니다. 콰르르릉. 진열대가 넘어지며 반찬통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김치, 나물, 젓갈. 제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시장 바닥에 흩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가 실수로. 건달들이 비웃으며 가고 저는 무너진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반찬들을 바라봅니다. 제 인생이 저 김치처럼 바닥에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가게를 정리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수레만 끌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봤죠?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님 저러시다가 결국 제가 들어서자 며느리의 말이 뚝 끊깁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어머님, 시장 일 그만두세요. 제발.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정면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무섭다고요. 혹시
저 조폭들이 집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며느리가 한숨을 쉽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또 그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제가 맥없이 대답하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듭니다. 정말요, 엄마? 응. 더 이상 너희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지는 건가? 이렇게 굴복하는 건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 테이블에 놓고 그 안에 파일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삼성파 소탕 작전 파일을 펼칩니다. 최만석의 사진, 조직도, 범죄 기록들, 그리고 최태식의 어린 시절 사진. 그래, 이 아이가 자라서 복수하러 온 거야. 나한테.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법정에서 울고 있던 5살 아이. 삼촌이 감옥에 가는 걸 보며 울던 그 아이가 지금은 건달이 되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조직폭력배를 잡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정의를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합니다. 파일을 넘기다가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쓴 메모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포기하지 말 것. 제 손이 멈춥니다. 30년 전에 저는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뭐 하는 거야? 가족 걱정. 나이 핑계대며 도망치려고? 가슴 속 어딘가에서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박순자야. 30년간 조직폭력배와 싸웠던 검사 박순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찬장 깊숙이 숨겨둔 것을 꺼냅니다. 30년 전 제가 사용하던 낡은 수첩입니다. 그 안에는 조직폭력배를 조사하던 방법들, 증거를 수집하는 기술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싸울 수 있어. 지금의 나는 약해 보여도 30년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어. 저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어떻게 조직의 약점을 찾는지, 시장에서 건달들이 하는 말, 행동, 시간대. 저는 이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시장 일을 그만둔다고 했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저들과 싸울 거야.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도 새로운 결심이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약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고 저들의 범죄를 추적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번엔 혼자 싸우는 거야. 가족도 상인들도 모르게.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 시장을 그만뒀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시장에 갑니다. 장사가 아니라 조사를 위해서요. 평소처럼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작은 손수레를 끌고 수수한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치마 안주머니에는 30년 전 제가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협박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아 김치 한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쉬고 있는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제 눈은 시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그들이 나타납니다. 최태식과 부하 둘. 예상대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구나. 습관적이야. 저는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합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05분. 최태식. 문신 남자. 덩치 큰 남자. 김씨 채소 가게 방문. 봉투 수령. 추정 30만 원. 채소 가게 김씨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건넵니다. 최태식이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김씨 아저씨의 어깨를 툭 칩니다. 잘하셨어요, 아저씨.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들이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저도 천천히 따라가며 관찰합니다. 10시 15분. 생선, 가게 방문. 박 아주머니 봉투 전달.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시간, 장소, 인물, 금액. 30년 전 조직폭력배를 조사하던 그때처럼요. 오후가 되어 그들이 시장을 떠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일주일만 더 관찰하면 패턴이 보일 거야. 벤치에서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데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시장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민준이입니다. 김씨 아저씨 가게 건너편에서 젊은이 혼자 장사하는 청년이지요. 그냥 쉬고 있었어. 황급히 수첩을 앞치마 주머니에 숨기지만 민준이의 날카로운 눈이 이미 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 조폭들 관찰하고 계셨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소리? 저도 봤어요. 할머니가 수첩에 뭔가 적는 거. 그리고 저 놈들 쫓아다니는 거. 민준이가 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경찰이세요? 아니야. 그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검사였어. 민준이의 눈이 커집니다. 검사요? 응. 30년 전에 조직폭력 전담 검사였지. 그럼, 그래서 저 놈들이 할머니만 유독 괴롭혔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두목, 최태식이라는 놈. 내가 30년 전에 잡아넣은 조직 두목의 조카야. 복수하러 온 거지. 민준이가 주먹을 꽉 쥡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들한테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보호비를 못 낸다고 가게를 부수고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못 이기고 제 손이 저절로 민준이의 어깨로 향합니다. 민준아, 저는 그때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할머니가 싸우신다면 저도 함께 싸우고 싶어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봅니다. 이 청년의 눈에서 제 젊은 시절이 보입니다. 정의를 갈망하는 눈빛이요. 민준아, 위험해.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매일 저 놈들 얼굴 보면서 아버지 생각나고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도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혼자 하시면 너무 위험해요.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혼자 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반자가 생길 줄은. 알았어. 하지만 내 말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날부터 저와 민준이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채소 가게 뒤편 창고에서 만나 그가 모은 증거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준이는 젊은 사람답게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요. 오늘 저 놈들이 떡집에서 받은 돈 세는 거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잘했어, 민준아.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태식 일당이 민준이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문신 사내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며 협박조로 묻습니다. 장사하죠 뭐. 민준이가 태연하게 대답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입니다. 장사. 어제 너 저 할머니랑 얘기하던데.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들켰습니다.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요. 인사. 야, 우리가 호구로 보여? 너 저 할머니랑 뭔가 꾸미고 있지? 최태식이 직접 나서며 민준이의 멱살을 잡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경고했을 텐데 너도 같이 다칠래? 손 떼세요. 민준이가 최태식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덩치 큰 사내가 민준이를 밀어붙입니다. 쿵. 민준이가 채소 더미에 넘어지고 싱싱한 상추와 무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저 할머니랑 엮이면 너도 끝이야. 건달들이 가고 저는 황급히 민준이에게 달려갑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이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릅니다. 제 손이 떨립니다. 내 때문에 또 누군가 다쳤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터진 입술,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 그리고 최태식의 위협적인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민준이를 끌어들인 게 실수였나? 하지만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준이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미안해. 너까지 다치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호합니다. 오늘 일로 확신했어요. 저 놈들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할머니, 계속해요. 저는 안 물러설 거예요. 민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무것도 못한 게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할머니 같은 분이 아직 계셔서 희망이 생겼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혼자였던 제게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함께 싸워줄 청년이 생겼습니다. 민준아, 우리 반드시 이기자. 아저씨의 한도 풀어드리고 이 시장도 지키자. 하지만 건달들도 이제 저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불안했습니다. 건달들의 눈초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산책 간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라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들키면 안 돼.
가족들이 알면 말릴 테니까. 시장에 도착해 민준이를 만나려는데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어젯밤에 제 가게 유리창이 깨졌어요.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라. 다음엔 내 목숨이다. 제 손도 떨립니다. 민준아, 그만두자. 너한테 위험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저 놈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민준이는 오히려 더 단호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겁습니다. 내가 이 청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돌아와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색 SUV.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최태식입니다.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집을. 박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최태식이 비죽 웃으며 다가옵니다. 여긴 어떻게.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지 알아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족들에게 위험이. 할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넌 누구냐? 모르세요? 최만석. 할머니가 감옥에 보낸 그 사람 말이에요. 제 삼촌이죠. 최태식의 눈에서 증오가 번뜩입니다. 삼촌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고아가 됐죠. 그 사람은 범죄자였어.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어. 범죄자. 할머니가 뭘 알아요? 최태식이 소리를 지릅니다. 삼촌은 우릴 먹여 살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바로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립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저희를 발견합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습니다. 최태식의 문신과 거친 차림새를 보고 직감한 겁니다. 설마 시장에 나온 그 조폭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영아,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 순간 최태석이 비웃습니다. 아, 며느리분이시구나. 할머니가 가족들한테 말 안 하셨나 봐요. 뭘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봅니다. 할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30년 전 검사였대요. 조직폭력배 잡던.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한테 복수하러 온 거예요. 재미있죠? 최태식이 비웃으며 차에 올라탑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다음엔 이렇게 얌전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차가 떠나고 저와 며느리만 남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검사였다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영아, 그건. 그래서 저 조폭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 지금 당장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며느리가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검사셨다고. 조직폭력 전담 검사.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30년 동안 너한테 짐이 될까봐. 제 목소리도 떨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조직폭력배들 협박 때문이었어. 내가 너무 많은 조직을 무너뜨렸거든. 그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위협했어.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검사직을 그만뒀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짓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릴 위험하게 만드시려고? 미영아, 아들이 말리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 생각은요? 저 조폭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고개를 떨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엔 저와 아들만 남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왜 혼자 그런 짐을 지고 사셨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됐지? 무슨 말씀을. 근데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엄마 혼자 싸우시게 둘 수는 없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45살 장성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웁니다. 엄마, 제발. 엄마, 잃고 싶지 않아요.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봅니다. 30년 전의 신분증, 표창장, 사건 파일들. 이 모든 것 때문에 제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버려야 하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거든요. 제가 쌓아온 정의의 기록이거든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준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집에 조폭들이 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시장에 소문났어요. 할머니, 계속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가족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정의를 지켜야 할까요? 30년 전처럼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준아,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들은 출근할 때도 돌아올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각자 방에서 먹고 거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구나. 설거지를 하며 흘리는 한숨이 유난히 깁니다. 그릇을 닦는 손에서 힘이 빠지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도 출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정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한동안 친정에 가 있을게요. 오빠도 저희 집에서 재택근무하기로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님이 이 일을 정리하실 때까지요. 저흰 무서워요. 솔직히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봅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미영이 말이 맞아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지우나 엄마가 뭘 하시든 저희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라도 안전한 곳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아들의 마음을요. 알았어. 미안하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일어섭니다.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갈게요.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위험하면 꼭 전화해요. 응. 너희도 조심하고. 문이 닫히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쿠션, 아들이 앉아있던 소파, 함께 밥 먹던 식탁, 모든 게 너무 조용합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구나.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엔 참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합니다. 뭐라고? 새벽에 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대요. 다행히 옆 가게 주인이 발견해서 큰 불은 안 났는데. 할머니, 이건 명백한 방화예요. 민준아, 너 다친 데는 없니? 저는 괜찮아요.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게 아니 엉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은 왔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CCTV도 누가 부숴놨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최태식의 짓입니다. 분명히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내 잘못이야. 내가 널 끌어들인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전화 너머로 민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게인데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민준의 울음소리를 듣자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민준아, 내가 간다.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황급히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민준의 가게는 처참합니다. 불에 그을린 간판, 깨진 유리창, 그리고 연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민준은 가게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민준아, 제가 다가가자 민준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민준아, 내 잘못이야. 다 내가. 그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돌아보니 최태식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습니다. 비웃는 얼굴들입니다. 불 조심해야죠. 채소 가게는 특히 기름 많잖아요. 최태식이 민준을 향해 비죽 웃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합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이 자식아, 제가 최태식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민준이 저를 붙잡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놔. 저 자식을 그냥 둘 수 없어. 할머니, 정신 차려요.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민준이 저를 꽉 껴안으며 말립니다. 하지만 제 몸은 분노로 떨립니다.
최태식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불 조심 안 한 거죠, 뭐. 너희가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경찰도 그냥 갔는데. 최태석이 제 얼굴 가까이 대고 속삭입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음엔 정말 큰일 나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가 민준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봅니다. 젊은 친구, 목숨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제 다리에서 힘이 풀립니다. 민준이 저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할머니, 건달들이 떠나고 저와 민준은 불탄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 안은 더 어둡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시장에 불 났다던데 엄마랑 관련 있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아들이 한숨을 쉽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알아. 정말요? 이번엔 정말 그만하실 거예요? 응.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갑니다. 찬장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의 것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검사 신분증, 표창장, 사건 파일들. 이게 뭐가 중요해. 가족도 잃고 민준이도 다치고. 쓰레기 봉투를 꺼내 그것들을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30년 동안 지켜온 정의를 이렇게 버려야 하나.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들을 안고 옵니다. 목 놓아 웁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70이 넘은 할머니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민준이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내 때문에 다쳐. 핸드폰에서 문자가 옵니다. 민준입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안 포기할게요. 하지만 이 문자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어둠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지는 건가?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검사로 일하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순간들. 그래, 나는 도망쳤어. 30년 동안 도망치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서류 가방을 다시 열고 그동안 민준이와 모은 증거들을 꺼냅니다. 사진, 녹음 파일, 수첩의 기록들.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민준이 아버지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남색 재킷. 검사 시절 입던 옷은 아니지만 그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과 같습니다. 박순자, 너는 할 수 있어. 오전 9시, 저는 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온 이곳.
예전과 똑같은 건물, 똑같은 입구.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다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 접수를 합니다. 조직폭력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젊은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할머니, 고소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내밀자 직원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전부 할머니가 30년 전 저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조직폭력 전담 검사였어요. 직원이 놀라며 고소장을 받아듭니다. 잠시만요. 담당 검사님께 보고 드릴게요. 1시간 후 저는 검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검사가 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박순자 할머니, 검색해보니 정말 계시네요. 1970년대 조직폭력 소탕의 전설이라고.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 증거들 대단하십니다. 사진, 녹음, 일지.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 시작할 수 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최태식과 그 조직원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이런 용기 있는 시민이 계셔서. 할머니, 혹시 위협받으시면 즉시 연락하세요. 검사가 명함을 건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꼭 쥐고 검찰청을 나섭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시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태식과 부하들이 평소처럼 보호비를 받으러 왔을 때 형사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최태식 씨, 폭력행위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최태식이 발버둥 치지만 형사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부하 둘도 똑같이 체포됩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합니다. 저 할머니가 신고한 거래. 대단하시네. 상인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최태식이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저를 발견합니다. 그의 눈이 저를 향하고 증오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가. 최태식 씨, 30년 전에도 말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제가 차갑게 말하자 최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할머니, 삼촌이 감옥에서 죽었어요. 당신 삼촌은 범죄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하지만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최태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당신의 아픔 이해합니다. 가족을 잃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제 남편도 조직폭력배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30년 전에 당신 삼촌의 조직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협박했고 그날 밤 남편이 쓰러졌죠. 최태식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걸 잃었어요. 직업도, 명예도, 행복도.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용서, 정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 삼촌은 안 돌아와요. 당신 삼촌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의 가족도 안 돌아옵니다. 민준이 아버지처럼요. 제가 민준을 가리키자 민준이가
저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호비를 못 낸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네 조직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조폭들이었어요. 저도 증오했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럼 넌 왜?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싸워야 한다고. 민준이가 최태식을 똑바로 봅니다.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최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최태식과 부하들이 떠납니다. 시장이 조용해지자 상인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김 씨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가 겁쟁이였어요. 할머니 혼자 싸우게 놔둬서. 아니에요. 다들 가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서웠죠. 생선 가게의 박 아주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진짜 검사셨다는 거 믿기지가 않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반찬 가게 할머니예요. 상인들이 하나씩 제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입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민준아, 내 가게는 어떡하니?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엔 떳떳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시장 조폭들 잡혔다던데. 엄마가 신고하신 거예요? 응.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죄송해요. 엄마 혼자 두고 도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가 안전한 게 중요했어. 엄마,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미영이가 같이 가자고. 그래. 와라. 엄마가 저녁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보, 당신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저를 꽉 안아줍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가 무서워한 건 당연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집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태식과 그의 조직원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들의 범죄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세계 시장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 검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어요. 증언하러 줄을 섰답니다. 다행이네요. 할머니, 재판 때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검사가 아니라 증인으로요.
오늘은 시장에 나가는 날입니다. 민준이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거든요. 화재로 불탄 가게를 상인들이 모두 모여 도와주었고, 한 달 만에 완전히 새 단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화난 얼굴로 손을 흔듭니다. 새로 만든 간판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민준이네 채소 가게, 정직한 마음으로. 민준아, 가게 정말 예쁘게 했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께도 부끄럽지 않게요. 내가 잘한 거야. 민준아.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김씨 아저씨, 생선가게 박 아주머니, 떡집 사장님, 모두 밝은 얼굴입니다. 순자 씨,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김씨 아저씨가 뒤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나무 액자에 담긴 감사패입니다. 중앙시장을 지켜주신 박순자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상인 1동. 제 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박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저 조폭들한테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우리 시장의 영웅. 상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합니다. 저는 감사패를 꼭 안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줄 몰랐어. 30년 동안 숨어 살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이제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아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앉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그냥 시장에서 반찬 파는 평범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미영아, 어머님은 평생 정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고.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옵니다. 미영아, 고개 들어. 너의 마음 이해해. 무서웠을 거야.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줍니다. 나도 미안해. 너희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위험한 일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멋있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혼자 두고 도망쳤잖아요. 아들로서 정말 부끄러워요. 지훈아, 너는 가족을 지키려 한 거야. 잘못 없어. 아니에요.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검사였다는 것도 몰랐고,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45살 아들이 70이 넘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제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훈아, 일어나. 제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며느리도 함께 안아줍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꽉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부엌 찬장 위를 올려다봅니다. 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서류 가방. 이제 그 가방은 숨겨야 할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섭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영아. 둘이서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칩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어머님,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대단한 분이시라고. 에이, 뭘, 정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저런 멋진 시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며느리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도 따라 웃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세 사람이 함께 앉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미용실 이야기, 제 시장 이야기.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일상입니다.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씁니다. 예전부터 쓰던 습관인데 요즘은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상인들이 내게 고마워했다. 30년 만에 느끼는 인정이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민준이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그 청년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이겼어요. 30년 만에 다시 싸워서 이겼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고 저는 검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야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조용히 웁니다.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해방의 눈물, 기쁨의 눈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아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가게 구경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아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시장에 도착합니다. 제 반찬 가게 앞에 서자 아들이 감탄합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예요? 응, 작지? 아니에요. 정말 정갈하고 예쁘네요. 아들이 진열된 김치들을 하나씩 봅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새벽부터 만들지.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하시게 안 둘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민준이가 다가옵니다. 할머니, 오늘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네요. 응, 우리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들과 민준이가 악수를 합니다. 제 엄마가 민준 씨한테 신세 많이 졌다던데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시장에 내리쬐입니다. 오후, 손님들이 붐빕니다. 할머니, 김치 2통 주세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TV 나오시던데요. 조폭 잡으신 거. 손님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기쁩니다. 장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갑자기 묻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70 넘어서 느끼는 진짜 행복입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는 언제나 엄마였어요. 지우나, 제가 이른이 넘은 할머니라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나이랑 상관없이 강하고 멋진 분이세요. 아들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45살 아들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걷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앞에 놓고 그 안의 것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30년 전 신분증, 표창장, 사건 파일들. 하지만 이번엔 여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합니다. 시장 상인들이 준 감사패, 민준이와 찍은 사진, 재판 증인 출석 통지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 아들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이거 드시려고 가져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그 가방 버리지 마세요. 응, 그게 엄마의 역사잖아요.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아들이 서류 가방을 쓰다듬습니다. 이 가방이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제 눈에 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며칠 후, 재판 날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섭니다. 30년 만에 다시 선 법정.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묻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한 달 동안 관찰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저는 방청석을 돌아봅니다. 아들, 며느리, 민준이,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가족과 시장 사람들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피고인석의 최태식을 봅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했으니까요. 증오와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했으니까요. 최태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섭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모두가 웃습니다. 저도 웃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 참 맑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30년이 걸려도 70이 넘어도 절대 늦지 않았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박순자입니다.